2019년 2월 16일 밤 8시 43분. 저는 만수대예술극장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 바로 앞 10m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500명의 관객이 숨죽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전, 도약, 손동작,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치마였습니다. 빨간색 명주 치마가 허리에서 찢어져 내려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말입니다. 김정은 앞에서 말입니다. 1,500명 앞에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3일 후 저는 보위부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영입니다. 현재 28살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저는 북한 만수대예술단에서 민족무용수로 활동했습니다. 5년간 저는 북한 최고의 무대에 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춤을 췄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공연했으며 조선중앙 텔레비전에도 수십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저는 도망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 12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이철수 50대, 평양시 당위원회 선전부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박명희 40대, 평양 제1중학교 음악 교사였습니다.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였으니까요. 보통강구역에 있는 15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세 방이 있었고 화장실도 집 안에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런 집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부터 춤을 가르치셨습니다. 거실에서 음악을 틀고 동작을 보여주셨습니다. 팔은 이렇게, 다리는 저렇게, 표정은 밝게. 저는 어머니를 따라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화영아, 너는 춤에 재능이 있구나. 열심히 하면 예술인이 될 수 있어. 7살이 되던 해, 저는 평양무용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100명이 지원했는데 20명만 합격했습니다. 저는 그 20명 안에 들었습니다. 무용학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반부터 기본 동작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트레칭, 발레 기본기, 유연성 훈련. 다리를 180도로 벌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엄격했습니다. 울지 마. 예술인이 되려면 고통을 참아야 해?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전 수업은 무용이었습니다. 민족무용, 발레, 현대무용,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무용이었습니다. 조선의 전통춤, 부채춤, 장고춤, 건무, 승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 수업이 있었습니다. 국어, 수학, 정치. 하지만 대부분은 정치였습니다. 수령님의 위대성, 항일혁명 역사, 주체사상, 매일 외워야 했습니다. 시험도 봤습니다. 틀리면 혼났습니다. 저녁 6시까지 수업이 끝나면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2가지.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보다는 나았습니다. 예술인 양성기관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개인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까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연습했습니다. 저는 주로 회전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360도 회전, 720도 회전. 어지러웠지만 계속 돌았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졸업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체 학생 100명 중 상위 20명만 국립예술단에 배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예술단으로 갔습니다. 저는 상위 5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수대 예술단에 배치되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예술단이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첫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화영 동무인가? 네, 동지. 여기는 일반 예술단이 아니야. 최고 지도부를 모시는 곳이지. 실수는 용납 안 돼.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새벽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만 빼고 계속 춤을 췄습니다. 부채춤 연습, 장고춤 연습, 집단 무용 연습. 매일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첫 공연은 3개월 후였습니다. 2014년 6월 노동당 창건 기념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집단 무용의 한 명이었습니다. 20명이 함께 춤을 췄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동작은 완벽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것이 연습한 대로였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첫 공연을 무사히 마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집단 무용에서 동무로, 뒷줄에서 앞줄로. 2015년에는 솔로 무대도 섰습니다. 부채춤이었습니다. 혼자서 5분간 춤을 췄습니다.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단장이 칭찬했습니다. 화영 동무, 잘했어. 계속 이렇게 하면 주역이 될 수 있어. 2016년 저는 처음으로 해외 공연에 나갔습니다.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북중 친선 문화 교류 공연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단원 30명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가까운 곳이구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평양 순환공항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빠 보였습니다. 옷도 화려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단장이 경고했습니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 항상 단체로 움직여. 이탈하면 큰일 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방이 넓었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평양에서도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화영아, 너무 좋아하지 마. 우리는 감시받고 있어.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메라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공연 당일,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이었습니다. 객석에 3,0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저는 부채춤을 췄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웠습니다. 동작도 완벽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다음 날 우리는 만리장성에 갔습니다. 단체 관광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5명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만리장성을 올라갔습니다. 멀리까지 이어진 성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벽 너머에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넘을 수 없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연습, 공연, 연습, 공연. 매일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2017년, 저는 주역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공연마다 제가 센터에 섰습니다. 단장은 저를 아꼈습니다. 화영이는 우리 단의 보배야.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2018년, 저는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공연했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 경축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솔로 무대를 맡았습니다. 장고춤이었습니다. 리허설을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공연 당일,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10m 거리였습니다. 저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장고를 치며 돌고, 뛰고, 웃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박수를 치셨습니다. 저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공연 후 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화영 동무, 원수님께서 내 공연을 좋아하셨대. 칭찬하셨어. 정말입니까?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춤을 최고 지도자가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9년 2월 16일,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이었습니다.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솔로 무대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부채춤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의상이었습니다. 빨간색 명주 치마에 금색 저고리.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치마가 약간 헐렁했습니다. 의상팀에 말했습니다. 치마가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괜찮아. 춤추면서 조심하면 돼. 저는 불안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공연 당일 밤 8시.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관람하러 오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나갔습니다. 부채를 펼쳤습니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회전, 도약, 부채 돌리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360도 회전을 3번 연속으로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전, 성공. 두 번째 회전, 성공. 세 번째 회전. 그 순간이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마가 허리에서 찢어진 것입니다.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으로 치마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500명이 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봤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한 손으로 치마를 잡고 한 손으로 부채를 들고 춤을 마쳤습니다. 음악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는 작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끝났다고. 무대 뒤에서 단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영,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동지. 치마가 찢어져서. 변명하지 마. 원수님 앞에서 이게 뭐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당분간 연습 금지야. 조사 있을 거야. 준비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일 후 통보가 왔습니다. 보위부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보위부 조사. 그것은 정치적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화영아, 조사 잘 받아라. 솔직하게 대답하고 변명하지 마. 네, 아버지. 보위부 건물에 갔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차갑고 음산했습니다. 조사관이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뿐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화영 동무, 2월 16일 공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치마가 찢어졌습니다. 왜 찢어졌나? 의상이 헐렁했습니다. 의상팀에 미리 말했나? 네,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입었나? 괜찮다고 해서. 동무는 주역 무용수야. 의상 점검은 동무 책임이지. 죄송합니다. 원수님 앞에서 망신을 준 거야. 알아? 죄송합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에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라고. 추가 조사가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화영아,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엄마. 실수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보위부 조사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11년간 배운 춤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원 동료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화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들었는데 단장이 너를 해외 공연에 보내려고 한대. 정말? 응, 중국 베이징 공연. 다음 달. 아마 마지막 기회일 거야.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외 공연. 그것은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보위부에 갔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화영 동무, 조사 결과 의도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어. 하지만 경고는 받아야 해. 6개월간 공연 금지야. 6개월. 그것은 예상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이었습니다. 6개월간 무대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주역 자리를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다음 달 베이징 공연에는 갈 수 있어. 마지막 기회야. 실수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공연.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탈출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공연에서 도망가겠다고. 2019년 3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제 월급은 한 달에 $50였습니다. 5년간 모은 돈이 $300 정도 있었습니다. 브로커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수진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수진이 오빠가 무역 일을 했는데 중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탈북을 도와줄 수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대답이 왔습니다. 1인당 $3,000?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요. 일단 나와. 나중에 갚으면 돼. 정말요? 그래. 한국 가면 갚을 수 있잖아. 저는 안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베이징에 와? 다음 달 10일이요. 좋아. 연락할게. 3월이 지나갔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4월 8일. 우리는 베이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원 40명이 갔습니다. 보위부 요원도 10명이나 따라왔습니다. 감시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같은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 은희와 같은 방을 썼습니다. 은희는 착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연습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집단 무용의 한 명이었습니다.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강등된 것입니다. 4월 10일 밤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도망가야 해. 어떻게? 언제? 공연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은희가 말했습니다. 화영아, 나 먼저 잘게. 피곤해. 응. 자, 은희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 은희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돈 $300, 신분증,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5층 로비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4층, 3층, 2층,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영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1시 30분. 베이징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왕푸징 뒷골목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영인가? 네. 빨리 타. 검은색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는 다른 사람이 3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인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광저우. 거기서 다른 차로 갈아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6시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화영아. 이제 자유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바뀌었습니다.
새 브로커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안내할 거야. 베트남까지 갈 거야. 베트남? 응. 거기서 태국으로 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나. 광저우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방이 좁고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차였습니다. 난닝으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난닝에 도착해서 또 차를 탔습니다. 국경 도시로 향했습니다. 밤에 베트남 국경을 넘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보트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20분 후 베트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이야.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얼마나요? 하루.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글을 걸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풀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벌레가 많았습니다. 모기, 거머리, 이름 모를 벌레들. 온몸이 물렸습니다. 가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글에서 잤습니다.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왕이 한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어. 그 다음에 태국으로 갈 거야.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날 밤,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일어나. 저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답 없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 차가 있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 저는 떨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느 외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방에 가뒀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저를 가둬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배신당한 것을, 인신매매단에 팔린 것을.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에는 저 말고도 여자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였습니다. 중국 여자 2, 베트남 여자 2, 그리고 저. 우리는 매일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2번 나왔습니다. 빵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방 한쪽에 있는 양동이었습니다. 지저분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나와.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뚱뚱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춤을 춘다며? 네. 춰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음악도 없는데요? 상관없어. 춰. 저는 어쩔 수 없이 춤을 췄습니다. 부채춤 동작을 했습니다. 남자가 웃었습니다. 괜찮네. 너 비싸게 팔릴 거야.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망가야 해요. 중국 여자 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 감시가 너무 심해. 그래도 시도해야 해요.
여기 있으면 팔려갈 거예요. 베트남 여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 도와줄게. 고마워요. 3일 후 기회가 왔습니다. 간수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졸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베트남 여자 린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잠그는 것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다른 간수들은 1층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2층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3미터 정도였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뛰어야 했습니다. 린과 함께 숲으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쫓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1시간을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린이 말했습니다. 저기 경찰서 있어. 가자. 우리는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울며 설명했습니다. 인신매매당했다고, 도망쳤다고 경찰이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탈북자라는 것, 브로커에게 대신당한 것, 36일간 감금당한 것,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게요. 저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저를 하노이로 데려갔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다시 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6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국정원 조사를 3개월간 받았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받았습니다. 2020년 4월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착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용수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였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년 벌던 돈을 한 달에 버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저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문화센터에서 무용 강사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쳤습니다. 탈북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제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2022년 저는 첫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 작은 극장이었습니다. 관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부채춤을 췄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추는 춤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춤을 췄습니다. 회전하고 도약하고 웃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무용수가 되었다는 것을. 2023년 저는 탈북 예술인 단체를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수, 배우, 화가 모두 북한에서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자유의 춤이었습니다. 2024년 3월 공연이 열렸습니다. 드레악로 극장이었습니다. 관객은 200명이었습니다. 저는 솔로 무대를 맡았습니다. 새로 안무한 창작 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날개였습니다. 감금에서 벗어나 날아오르는 새를 표현한 춤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춤을 췄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일어났습니다. 팔을 펼쳤습니다. 날개처럼 뛰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듯. 공연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관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용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춤을 추며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외롭지만 자유롭습니다. 가끔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평양에 계신 부모님, 통일부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에서 해임되셨다고 합니다. 제 탈북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역시 제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춤을 춥니다. 연습실에서, 무대에서, 때로는 혼자 방에서 춤을 출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이것이 제가 자유롭다는 증거라고. 북한에서 저는 김정은을 위해 춤을 췄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저를 위해 춤을 춥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족, 친구, 경력, 모든 것을. 36일간 감금당했고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자유롭게 춤을 추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수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능이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술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체제를 위해서만 예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저는 평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만수대 예술극장, 무대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춤을 추고 싶습니다. 자유의 춤을 추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춤을 추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독하시면 탈북 예술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